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정보론 2장 직업 및 산업분류 활용 보도록 하고요. 그 산업분류 부분 중에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5페이지입니다. 통계 단위의 산업결정 해서 통계를 이제 어떻게 통계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네 가지 분류해서 장소와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 단일하냐 혹은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산업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위는 주로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과 그 다음에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회사에서 주된 산업활동을 하는 게 그게 주로 그 회사의 산업에 속하는 활동이에요. 말 그대로 뭐 무언가를 만든다 그러면 만드는 것, 그 생산품이 주된 산업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말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그 하나가 주된 산업활동이겠지만 뭐 두 가지 이상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가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호빵도 만든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가가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100억 원의 부가가치를 내고 호빵은 50억 원의 부가가치를 낸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주된 산업활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라면 이게 주된 산업활동이고 이게 부차적 산업활동이 되겠죠. 호빵이. 그죠? 예. 주된 산업활동이 아닌 다른 재화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말한대요. 보조활동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창고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보조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 활동은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되는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서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게 보조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76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활동 단위는 보조 단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그 자체 활동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예, 보조 활동 같이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그걸 보조 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별개 활동으로 봐줘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교정자산 형성의 일부인 재화의 생산이에요. 예, 재화의 생산으로 봐야 되겠죠? 생성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뭐 삼성전자는 전자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고 현대차 같으면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자신의 공장을 짓는데
뭐 자신의 계열사인 건설업체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혹은 뭐 다른 건설사에 의뢰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어 직접 짓는다. 왜? 지금까지 공장을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관리부서 쪽, 총무부서 쪽,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여러 공장을 지어오면서 어떤 노하우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어도 되겠다. 뭐 원자재 공급해가지고 지으면 될 거야. 전문적인 그 인력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현대차의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이 현대차라는 게. 근데 자동차 산업 플러스 뭐야? 이 공장을 지은 것만큼 건설업을 별도로 그만큼의 통계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인 재화의 생산을 해서 자기 계정을 위한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설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차라는 회사가 자동차 산업이라는 산업에 속해 있지만 건설업이라는 일부, 이 공장 짓는 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1조 원이라는 생산 활동을 했다. 매출이 됐든 뭐 생산이 됐든. 근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의 건설을 했다. 그러면 1조 100억 원 해서 총 합치는데 요만큼은 건설업으로서 생산 활동을 낸 거다. 이렇게 별도로 통계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라는 거죠. 뭐가 주 생산에 필요한 뭐 보조 단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진로 같으면 이제 소주를 생산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병도 생산한다. 병도 생산해서 다른 기업, 뭐 무화기든 뭐 등등등 이런 다른 조그마한 소주 업체에 병도 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소주 생산업, 제조업이라는, 혹은 뭐 주류산업이라겠죠. 주류산업에 속해 있지만 요만큼의 병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팔기 때문에 병 제조업도 일부를 그만큼 따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 생산 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 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모 생산품의 구성 부품 생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자체만 만들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지 않았었다. 근데 타이어를 만들어서 본인이 자동차에 끼운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은 자동차 산업이지만 뭐다? 타이어 제조업도 일부 갖는 거로 봐야 된다. 그거를 별도로 봐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R&D 부분. 연구개발 쪽에 있어서 R&D 활동은 통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해줘야 된다. R&D 활동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약업으로 봅시다. 그렇죠. 제약업이잖아요. 근데 이 제약회사에 보면 본사도 있고
공장도 있고 또 연구소도 있다. 그럼 공장에서 만들고 본사에서 뭐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약업이라는 게 형성되겠죠. 근데 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약을 생산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D 활동은 뭐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여기서에 이루어지는 어떤 생산 활동 혹은 통계로 잡아야 되는 그런 수치들은 뭐로 봐줘야 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별도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별도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되는 것들. 예,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업 결정 방법입니다. 그 회사가 어떤 산업이다라는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산업 분류의 기본 원칙이 산출물, 투입물,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고 돼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판매 또는 제공되는 제약 서비스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한다. 예, 부가가치 측정, 주된 산업활동. 주된 산업활동의 부가가치 크기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울 때는 산출액만으로 본다. 예. 그 다음에 그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임금 또는 급여, 설비의 정도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걸 봅시다. 예를 들어 온 거예요. 삼성전자라 보면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그 다음에 백색 가전도 있고 등등등등등 있겠죠.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들도 있고 등등등. 근데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공급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필요한 부품을 여기서 공급해 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판매하는 건 부가가치,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건 이윤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윤을 9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원에 부가가치를 낸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판매하는 건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산출액. 여기서는 100억, 여기서는 90억, 여기서는 50억 이랬다. 그러면 산출액만 가지고도 통계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업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이 회사가 주된 산업 활동이 뭔가를 할 때는 지금처럼 100억, 90억, 50억 이럴 땐 괜찮은데 이것도 100억, 이것도 100억이다. 똑같이 100억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거를 주된 산업 활동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 주된 산업 활동 결정하는데.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사업 부서가 종업원이 100명, 여기도 100명이다. 근데 여기는 근로자 급여가 총 급여가 100억, 여기는 110억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휴대폰이 이 회사의 주된 산업 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다는 산업을. 예. 산업 결정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 수, 설비, 급여 이런 것들 갖고 1번이 안 될 때 2번 그 기준에 의해서 그 회사의 그 기업체 산업활동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달리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그래서 조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에서 산출액이 많았던 그 활동 갖고 산업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아이스크림과 호빵이라는 거 나왔었는데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와 호빵, 이게 이제 여름에 팔리는 거고 이거는 겨울에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조사 시점은 5월 1일 날 가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좀 정확한 계절로 볼까요? 한 10월로 볼까요? 10월 1일로. 그러면 빙과류는 겨울에 만들어서 여름에 팔고요. 호빵은 여름에 주로 만들어서 겨울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근데 이 시점에서 보니까 빙과류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빙과 제조 업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사 대상 기간. 2017년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빙과류는 산출액이 100억이고 호빵은 90억이었다. 산출액이. 그럼 어떻게 돼? 이 회사의 주된 산업 활동은 뭐다? 빙과 산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 중에서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 그걸 갖고 주된 산업 활동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이나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 활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취업 중인 업체는 영업 활동할 때, 영업 중일 때, 그 다음에 청산 중일 때는, 청산 중인 업체일 때는 청산 전, 청산하기 전에. 청산이라는 건 회사를 문을 닫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회사는 그 회사를 문 닫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산 기간에 있다라고 봐요. 예, 회사를 처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 중일 때는 뭐예요? 회사의 문을 닫고 있을 때는 문 닫기 전, 영업 활동할 때는 그 회사는 무슨 활동을 했어? 그 다음에 청산 중일 때는 청산하기 전에는 이 회사가 주로 뭘 하던 회사야? 이걸 갖고 그 회사의 산업을 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립을 준비 중일 때 언제 한다? 설립 이후 활동 갖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부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일 사업체, 예를 들어서 사업체라는 게 공장이나 혹은 지점 뭐 이런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사업소 개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위 부서는 보조 단위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는 본사도 있고 공장 1, 공장 2, 뭐 공장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이 본사 활동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거예요. 또 사업체, 이것도 사업체, 이것도 사업체. 네, 그래서 본사조차도 하나의 사업체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에요. 산업을 분류할 때 적용 원칙은 생산 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예, 당연한 얘기겠죠.
산업분류 적용 원칙. 산출물, 투입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두 번째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를 결정해야 된다. 대분류 먼저.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같으면 제조업인데 여러 가지 제조업 있죠. 휴대폰 제조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백색 가전도 있고 등등등.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뭐 제조업이 제일 크고 그 밑에 뭐 백색 가전 제조업, 그다음에 휴대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걸 먼저 대분류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어떤 게 주된 산업활동이냐. 주된 산업활동을 결정할 때 뭘로 하려고 그랬어요? 예.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근데 부가가치 결정이 어려울 때 뭐 한다? 산출액만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산출액을 봤을 때 이건 50억, 1년에 500억, 뭐 이거는 휴대폰은 뭐 1조, 그다음에 반도체는 3조 이런 식이다. 그러면 반도체 제조업이 이 회사의 주된 산업활동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계법인이나 뭐 법무법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자기 계정에 잡아서 그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설비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예, 중국에 있는 그 생산 공장에 맡겨서 뭐 팍스콘이라는 그런 그룹에 맡겨서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죠. 그 대신 자기네들이 부품 공급 다 해주고 요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해서 자기네가 다시 받아서 자기네가 판매하죠.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예, 그럴 경우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서 판매하는 단위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곳이 휴대폰을 판매만 하지만 뭐 어떻게 직접 만들지는 않아도 휴대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만드는 것을 자기네가 직접 통제하에서 한다면 그를 직접 자기가 만든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 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해야 된다. 예, 애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6번 각종 기계 장비 및 용품의 개량 활동 등등은 제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하나 이들의 경상적인 수지 유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수리업으로 본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어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따로 전문 AS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라고요? 수리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그 전자제품 제조업이긴 한데 수리를 그 삼성전자에서 뭐 공장에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AS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수리업이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수리업으로 따로 보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나오는 얘기도 어떤 철도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의 어떤 점검, 보수, 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객의 특정 사업장 내에서 건물 및 산업시설의 경상적인 유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설 유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제조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소매 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걸 소매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LG전자가 생산이라는 가전제품 생산이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에게 판매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매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와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제조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한 것도 판매하고 또 구매한 것도 판매한다. 그럼 뭐 이게 많으냐 이게 많으냐에 따라서 구매한 거를 판매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면 판매업이 주겠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좀 구매해서 파는 건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생산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제조업으로. 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하이마트는 자체 PB 상품도 있을 거예요. 자체 PB라는 게 뭐예요?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이런 데에서 구매해온 거를 판매하기도 하죠. 근데 하이마트는 자체 생산해서 파는 게 주력이에요? 아니면 구매해 와서 파는 게 주력이에요? 예, 구매해 와서 파는 게 주력이겠죠. 그러면 하이마트는 판매업체인 거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에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철도도 정부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담배 판매도 정부에서 했었죠. 그래서 철도가 철도청이었었고 그다음에 담배가 전매청이 있었죠. 이게 이제 지금은 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예전엔 정부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했던 당시로 돌아간다면 철도청은 뭐예요? 운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전매청은 담배 산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하는 일의 성질에 따라 공공 분야라도 행정 분야라도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은 공공행정과 국방, 사회, 보장 사무 이외의 것들은 그 하는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산업분류 구조 및 부호체계. 그래서 산업분류는 부호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분류체계는 대분류가 알파벳을 사용하고 중분류는 2자리 숫자, 소분류는 3자리 숫자, 세분류는 4자리 숫자, 세세분류는 5자리 숫자로 그래서 5단계로 구성된다. 그래서 분류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근데 대분류는 알파벳 A 이런 식으로 해서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분류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중분류 코드는 01번부터 99번까지 숫자 2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분류 1자리, 세분류 1자리, 세세분류 1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알파벳 숫자는 잘 안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로 세세분류 코드까지 쓰기 때문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A01 그다음에 1, 1, 1 이런 식으로 산업 분류 코드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코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호 처리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요거 알파벳 숫자를 빼고 0111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코드를 적을 때는. 그 다음에 권고된 국제분류 레벨 4를 기본 체계로 하였으나 국제산업분류 4차 개정본을 기본 분류 체계로 하였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했다. 기본적으로는 산업분류가 한국 표준산업분류죠. 한국 표준산업분류가 어디? 국제 표준산업분류의 4차 개정본을 기본적으로 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금은 손을 봐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분류의 번호는 01번부터 4번 분류 항목 간의 산업 내용의 이동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으나 일부 이동 내용에 대한 연계 분석 및 시계열 연계를 위하여 부록에 수록된 신구 연계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부록 자료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구 분류 뭐 예를 들어서 8차 분류다. 그럼 9차 분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A 산업에 속해 있던 무슨 산업이 9차에 가서는 C 산업으로 옮겨갔다. 무슨 산업으로? 또 8차에 D 산업에 있던 게 9차에서는 B 산업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는데 신규로 분류되면서는 어느 산업으로 옮겨갔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게 이게 시계열 분석표예요. 이런 신구 연계표를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과거에 속해 있던 산업이 어딘데 신규 개정에는 어떤 산업으로 옮겨갔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도표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분류 번호는 01부터 99번까지 부여했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제가 이거 전에 설명하면서 했었을 거예요. 대분류 A 산업이 있으면 01부터 03번까지 그 다음에 B 산업은 04번부터 가야 되는데 05번부터 08번까지 왜? 04번이라는 이 그 중분류 코드를 남겨둔 건 A 농림어업 쪽에 혹시나 중분류 코드가 더 들어갈 수 있게 여백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여백을 남겨두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과 산업 사이에 중분류 코드가 비어 있어요. 그거 제가 어디서 알려드렸었죠? 예. 73페이지와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분류 코드 A가 중분류 코드 01번부터 03번인데 04번 없이 B산업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B산업은 05번부터 08번 중분류 코드 그 다음에 C산업은 09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09번 비워두고 10번에서 33번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백을 뒀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에서 시작하여서 9에 끝나도록 하였으며 9는 기타 항목을 의미하며 앞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어 남아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에 기타 9로 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한국 표준 직업분류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끝자리 9번은 뭐다? 기타 혹은 그 외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표준 산업분류 코드도 끝자리 9번은 기타 혹은 그 외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를 따로 표시하기 위해서 끝자리 코드를 9번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한국 표준
직업분류 코드에서도 0번 코드는 뭐였어요? 더 이상 분류되지 않는. 이게 최종적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분류될 게 없어. 그거를 나타나는 게 끝자리 0번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자리 0번이라는 건 그 이상 더 이상 분류할 수 있는 게 없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류 코드 자체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2장 직업 및 산업 분류 활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2장과 3장인데 물론 뭐 비중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4개 챕터에서 고루고루 문제는 출제되는데 2장에 나왔던 내용과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념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3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